편하신 대로? 어디 하시는데? 네, 여기서 할게요. 네, 편하신 대로? 네. 편하신 곳을 말씀해 주십시오. 올라가서 저기 여기 의자를 해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요 의자. 올라가야 돼. 왜? 저희가 또 카메라를 찍습니다. 여기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카메라가 사람을 컨트롤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앉으시면. 아니 괜찮아요. 제가 서서 할게요. 하여튼 뭐 여기. 저 노복님 목사보다 조금 어려요.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조금 위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우리 하와이에서 쓰는 용어로 하면 새 이민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 1965년 미국의 새 이민법이 결정되고 나서 68년 이후부터 미국에 도착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하와이의 이민자라 그러면 1903년부터 온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초기 이민 65년 이후 68년에 온 사람들은 새 이민. 그러니까 초기 이민하고 새 이민 우리는 구별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아까 노복님 목사님 전 세계 교회사를 하셨는데 저는 하와이의 한인 교회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902년 12월 22일 제물포에서 겐카이마루라는 일본 배를 타고 121명이 떠납니다. 여태까지 잘못 알려진 것이 그중에 50명이 내리교회 교인이다. 말짱 거짓말입니다. 존스 목사 1988년 한국에 도착한 미국 감리교 선교사가 내리교회 목사이면서 경기도 감리사였어요. 그분이 자기 친구라 지인 그러니까 앨런이 이민 모집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교인들이 이민을 가면 좋겠다 해서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경기도 감리사였기 때문에 인천 내리교회뿐만 아니라 부평, 남양 이런데 경기도의 여러 강화 이렇게 해서 경기도의 여러 교회에서 해서 첫 배 121명 탄 중에 50가구 숫자로 치면은 가족거지 해가지고 50 좀 넘어서 이제 교인들이 첫 배에 타고 옵니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제물포 이 제물포항에 이제 어쨌든 그래서 1903년 1월 13일에 우리 호놀룰루 항에 내립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디를 가나 하면은 일본 배가 일본까지만 가고 나가사키에서 미국 상선 갤릭이라는 배를 옮겨 타고 그러고 이제 하와이로 옵니다. 일본 항구에서 건강검진에 몇 명이 떨어져 가지고 갤리코를 탈 때는 102명만 탔습니다. 여러분들 본토에서 오실 때 여기 8시간 걸려서 오시고 10시간 가서 오신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비행기에서 뭐 잡섰어요? 무슨 비행기 타고 왔어요? 비행기가 얼마나 컸어요? 몇 명이 탈 수 있는 비행기였는데 이번에 타고 오실 때는 몇 명이 탔어요? 기장이 누구였고 스튜어데스가 몇 명이 있었어요? (1903년 12월 말에 12월 말에 나가사키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열흘 이제 날짜 변경선 이렇게 해가지고 열흘 딱 걸려서 하와이에 옵니다. 호놀룰루 항에. 호놀룰루 항에 그냥 아무데나 내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공항에 가면은 국제선 공항 빌딩이 있고 국내선이 있고 다 갈려져 있잖아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호놀룰루 항에 국제선이 있었고 국내선이 있고 다른 섬에 가는 그 부두가 다 선창이 다 달랐어요.
이게 7번 선창이에요. 이게 소위 국제선이에요. 그때 당시에 국제선은 이제 동양에서 오는 배가 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바다 쪽에서 보는 거고. 넥스. 제가 손을 이렇게 하면은 바꿔주세요. 이게 이제 육지 쪽에 내리는 쪽입니다. 혹시 알로하 타워를 아직 못 가보셨죠? 이제 가보시면은 저쪽 끝에 핑크 있는 데가 알로하 타워가 서 있는, 소위 말해서 호놀룰루 항구의 아이콘이 세워질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핑크 있는 데가 알로하 타워인데, 알로하 타워는 1926년에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이민자들이 올 때는 알로하 타워가 없었습니다. 혹시 내일 투어를 가시면 7번 선창에 가시면은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120주년 하면서 인천시하고 인천시에서 특별히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워줬습니다. 플래그. 내려서 어디를 가냐? (7번) 선창에 내려서 한 20분 걸어서 보따리도 달치고 기차역에 가서 기차를 타고 1903년에 기차가 있었습니다. 이 호놀룰루 섬이 한 3분의 4 정도로 기차가 다 연락이 됐습니다. 그 기차가 연락이 되는 back to the map. 이 그린 컬러가 사탕수수 농장을 표시를 하는, 이 오아후 섬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린이 전부 사탕수수가 있는 데고요. 노란색이 이제 파인애플인데, 파인애플은 좀 나중에 개발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탕수수 밭을 전부 빨간 선으로 연결이 된 게 철도였어요. 왜 그 기차가 필요했나 하면은 사탕수수 농장에서 사탕수수를 이제 프레스를 해서 당을 만들잖아요. 시럽을 만들면은 그 시럽에서 브라운 슈가를 먼저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캘리포니아로 보냅니다. CNH라는 설탕 브랜드를 많이 보시죠. 캘리포니아 하와이 슈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내면 그것이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가가지고 정제가 돼서 하얀 설탕이 나오기 때문에 농장에서도 기차가 필요했고, 그것을 이제 항구로 보내서 본토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기차가 발달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객실도 있는 차가 나와서 우리가 이제 기차를 타고 와이알루아 농장이라고 이거는 이제 농장에서 일꾼들을 실어 나르는 기차입니다. 새벽에 4시 반에 종이 치면 일어나서 아침 먹고 이제 농장에 나가는 거고. 이거는 이제 수확을 하고서는 케인을 실어 나눠서 공장에 갖다 바칠 때 열차들이 필요를 했던 거예요. 그전엔 이렇게 말을 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는 이제 추록이 와서 운송을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처음에는 전부 기차로 운송을 했습니다. 농장까지 이제 저 공장까지 케인을 갖다 주고 이제 거기서 가면은 또 받아가지고 항구로 돌아오는 그런 사진이죠. 어쨌든 우리 이민이 1903년에서부터 1905년까지 7,400여 명이 옵니다. 1910년 미국의 인구조사에 1910년이 첫 번째 한인이 포함이 되는 인구조사 통계가 나오는데, 그때 하와이에 7,533명이 살고 있는 거로 돼 있어요. 그중에 433이라는데 잘못해서 362명이 하와이 출생. 그러니까 어쨌든 4,000명이 4,000명이 된 한국 출생 4,000여 명이 그때 살고 있었던 걸로 나와요. 왜냐? 7,400명이 왔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사이에 2,200명이 한국 돌아갑니다. 이거 살 때가 아니다. 너무 힘들다. 그리고 8명은 미주 본토로 이주를 갑니다. 그래서 1910년 인구조사에 4,533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기에 이제 우리 한인들이 오는 시기가 또 있습니다.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으로 우리가 소위 외교권을 박탈을 당해가지고 그때 또 어떻게 되냐면 고종 황제가 모든 이민을 금지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멕시코로 갔던 이민자들이 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우리 하와이로 오는 이민자들에게는 일본 쪽에서 이제 프레셔를 넣어가지고 한인들이 더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프레셔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민이 끝이 납니다. 1905년 여름에. 그래서 우리가 7,400여 명이 왔다가 이제 끝이 났는데 언제 또 오기 시작을 하나 하면은 1910년 한일 합방 바로 되고 나서부터 1910년부터 1924년 미국의 이민법이 새로 제정되기까지 우리 한 700명의 사진 신부가 오고 한 120명 두고 왔던 식구들이 옵니다. 사진 신부라는 얘기 간혹 들어보셨죠? 사진 신부는 사실 한인이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1906년부터 1908년 사이에 캘리포니아에서 반일본 감정이 일어나가지고 세그리게이션 학교에 우리 일본 애들이 공립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니까 미국 정부하고 일본 정부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국제 문제가 일어나겠다. 이거 해소를 하자 해서 1906년부터 회의를 여러 번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1908년에 신사협정, 젠틀맨스 어그리먼트라고 신사협약이라는 걸 만드는데 미국이 어떻게 일본에게 이렇게 프레셔를 줬나 하면은 미국이 일본 사람을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일본 자체가 미국으로 가는 거를 여권을 발급을 안 하게.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 이민을 금지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대신에 미국 정부가 일본에 대신에 이미 미국에 와 있는 일본 식구들이 두고 왔던 식구들이나 새로 결혼할 사람은 들어오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두고 왔던 식구들도 오면서 또 결혼할 여자들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사진 신부라는 단어가 생기기 시작해서 우리 한인도 1910년에 을사보호 한일 합방이 되잖아요. 이렇게 우연한 히스토리컬 아이러니로 우리가 합방이 되면서 일본 시민이 됩니다. 일본 여권을 받게 됩니다. 요새 한국에서 일제시대 때 국적이 어디였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시비가 불어졌는데 사실 그때는 우리는 좋든 나쁘든 일본 여권을 가지고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시민인 거는 맞죠. 뭐 3등 시민이든 5등 시민이든 어쨌든 일본 여권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두고 왔던 식구 120명이 오고 새로 결혼할 사람 한 680명이 하와이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1920년에 이제 4,950명.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면 하와이의 한인 사회는 5,000명의 한국 출생 한인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됐다고 보시면 돼요. 한인 인구는 전체 하와이 인구의 2%를 넘어보지를 않아서 아주 소수 민족입니다. 그런데 1902년 12월 22일 제물포항을 떠날 때 여러분들 메이플라워 얘기 들으셨죠? 메이플라워가 떠날 때 환송 예배를 드렸겠어요? 안 드렸겠어요? 청교도 교인들이 새 나라를 찾아올 때 예배를 드리고 떠났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물론 드렸겠죠. 그럼 우리 인천에서 떠난 내리 존스 감리사가 이렇게 인커레지를 해가지고 떠나오는 사람들한테
환송 예배를 드려줬을까요? 축복 기도를 드려줬을까요? 안 드려줬을까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1903년 1월 13일에 왔을 때, 도착했을 때 누가 나갔겠어요? 하와이 감리교 감리사가 나가서 환영을 합니다. 12월 22일에 제물포를 떠날 때는 감리교 경기도 감리사 존스 목사가 축복 기도를 드려줬고, 하와이에 도착했을 때 축복 기도가 했다 안 했다는 없어요. 한국말을 못하니까 안 했을까 뻔해요. 그랬더니 어쨌든 도착한다는 얘기를 듣고 감리사가 나가서 대표자를 만난 거는 기록에 돼 있습니다. 전 세계 민족 중에 하와이에 온 이민 중에 떠나기 전에 환송 예배를 드리고 도착해서 감리사의 환영을 받은 건 우리 한인들밖에 없습니다. 한 1904년경까지 이제 배가 이제 많이 들어와서 1904년에 여름에 벌써 14교회가 생깁니다. 우리 한인들이 7,400명이 2년 반 동안 와가지고 32개 농장에 흩어져요. 그러니까 이 오아후 섬만 아니라 카우아이 섬, 또 마우이 섬, 빅아일랜드 하와이 섬에 이렇게 농장에 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번 배에 120명이 온다. 노동자가 필요한 농장에 손들어라. 자기네가 이제 우리한테 60명을 보내주십시오 하면 60명이 거기를 가고, 우리는 40명만 필요합니다 그러면 40명이 이렇게 분배를 해요. 사탕수수 경작협회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흩어졌는데, 어쨌든 호놀룰루 전체에 14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1904년 여름에 14개 교인에 406명의 교인이 벌써 있습니다. 한국에서 여러분 교회의 교인 명단이 오래된 게 언제예요? 여러분 교회 교인 명단 다 있어요? 매해 교인 명단이 있습니까? 돌아가서 꼭 만드세요. 세례 명단이 있습니까? 영아 세례 명단이 있습니까? 꼭 만드세요. 파일 꼭 킵하셔야 돼요. 한국에 있는 교인 명단에 가장 오래된 것이 우리 아까 노봉림 목사가 다니셨다는 세문안교회인데 그건 1911년이에요. 물론 한국은 전쟁이 있었고 일본 강점기도 있었고 뭐 이렇게 해서 옛날 기록이 없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한국에는 1911년에 세문안교회 명단이 제일 오래된 겁니다. 우리 하와이는 1904년 명단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열네교회 406명 명단이 있습니다. 그 명단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한국에서 세례를 받았냐, 어느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냐, 이렇게 다 적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 한 2,200명의 한인이 와 있었는데, 그러니까 1904년 여름까지 한 2,200명이 와 있을 때 18%가 우리 교인 명단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이 왔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카와이 섬에는 7개, 오아후 섬에 5개, 마우이 섬에 2개 이렇게 해서. 근데 1905년 12월 말에 감리교 선교회가 제1회 연회를 가집니다. 그때 한인교회가 17개로 늘어나요. 1년 반 전에 14개로 했던 게 17개로 늘어나요. 왜냐하면 농장으로 퍼져간 농장 수가 많아지니까.
근데 목회자는 9명밖에 없어요. 8개 교회는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아직 안.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어쨌든 그래서 이 목사가 여기저기 이제 다니면서 하게 됩니다. 이 교회는 에바 농장이라고 저쪽 남쪽에 있는 우리 에바 사탕수수 농장에 세워진 교회인데 1900 여기에 우리 한인들이 제일 많았던 오아후 섬에 이제 가장 큰 농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한인들이 제일 많았던 데인데 어쨌든 간에 1904년 11월 29일에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여기를 하루 지나갑니다. 그때는 배를 다 타고 다닐 때고 꼭 하와이를 들려서 가야 되니까 하루 머무는 동안 그분이 하루 내려와 차를 해가지고 하룻밤을 지낼 수가 있었는데 호놀룰루 교회를 방문했고 그날 저녁엔 기차를 타고 에바 농장에 가서 에바 농장 교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연설 내용은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추측건데 교회 역할이라든가 우리가 교회도 자립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5달 후에 이 교회 교인들이 300불을 몹니다. 그때 농장 월급이 18불이었어요. 145명 교인이 그때 거기 있었는데 2불씩 평균 2불을 낸 거죠. 18불 월급에서 2불을 내면서 농장 관리인에게 우리 교회당 세워주십시오. 대부분의 농장 교회는 농장에 있는 뭐 식당이나 조그만 빈 데서 예배를 보기 있었는데 이 교회는 숫자도 많았지만 생각이 달라졌죠. 매니저가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300불을 몰 수 있냐. 그래서 사탕수수 농장의 돈으로 건물을 짓고 300불로는 내부를 설치를 해서 교회당을 설립을 해서 1905년 4월 30일에 헌당을 한 첫 번 우리 한인들의 우리 돈으로 완전히 세워진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돈이 들어간 첫 번 교회가 이 에바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같이 앉아서 찍었어요. 한 녀석이 올라가 있어요. 이승만 박사가 이승만이라는 이승만 그때는 박사가 아니었습니다. 7,400명이 하와이에 오면서 배에서 열흘 동안 뭐를 먹고 어떻게 살고 왔는지를 적어놓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오면서 오늘 기내식 햄버거 나왔다 아무도 안 써놓죠. 똑같아요. 비행기가 얼마나 컸다 하나도 안 써놓죠. 똑같아요. 근데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썼어요. 배에서 오면서 쭉 써요. 그 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분은 사이베리아호, 시베리아호를 타고 오는데 그 배가 얼마나 크며 얼마나 무거우며 그런 거를 뭐 몇만 톤 이렇게 하면 개념이 안 들어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설명을 해요, 이 사람이. 선원이 백인이 100명이며 청인이 200명. 1등석에는 300명이 탈 수 있는 건 앉을 수 있는 큰 자리인데 이번에는 몇 명이 탔고 2등석은 2층 몇 명이 탈 수 있는데 이번에는 뭐 청인이 몇 명, 일본인이 몇 명. 3등석 배창에는 몇 명이 있는데 우리 한인 이민 오는 사람 우리까지 쳐서 29명이다. 그래서 제가 명단을 봤어요. 이민 온 사람은 27명이에요. 그 배에 탄 사람. 그러니까 이승만이 몇 명이 이민 오는 사람인지 다 쉬어봤어요.
뭐를 먹었겠어요? 삶은 달걀? 인삼가루? 미숫가루? 생각해보세요. 1902년 말에 오는 거예요. 떡? 2년 동안 기아로 밥도 못 먹을 때예요. 떡 같은 소리 하고 계시네. 뭐가 나오나 하면은 천국 음식이 나와요. 근데 너무 기름져서 먹을 수가 없어요. 청인이 중국 사람이 200명 선원이라 그런 게 다 그런 쿡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또 그 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몇 척이다. 이제 크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뭐 352척이다. 아니 한국에서 암만 큰 집을 살아도 뭐 그러니까 이 352라 뭐 이런 숫자가 개념이 안 들어올 거를 뻔히 아니까 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몇 척이다 해놓고 내 온 발로 걸어보니까 몇 개다. 우리하고 생각이 벌써 달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 배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사람은 이승만 하나뿐인데 어쨌든 그 배에서 천국 음식을 줬는데 느끼하니까 못 먹겠으니까 매점에서 사람들이 사 먹더래요. 그러니까 매점도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승만하고 같이 오는 사람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뭐 사 먹지 못하고 맨빵에다가 차를 해서 둘이 논아 먹었다. 그렇게만 써 있어요. 어쨌든 그분이 기록해 놓은 사람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설교가 아니라 그분은 설교라는 단어를 전혀 쓰지 않았어요. 연설을 했다. I gave a speech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교회당이 우리 한인 돈이 들어가서 세워진 첫 번 교회당입니다. 그 후에 이제 농장마다 아까 얘기했듯이 32개 농장에서 흩어져 있으면서 한 17개 농장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농장마다 이거는 빅 아일랜드의 농장, 카와이, 여러 이제 섬에 조그만 집들을 교회당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이제 농장주가 이제 좀 생각이 있으면 교회당을 따로 세워주고 이런 식으로. 뾰족당. 이거는 이제 와이알로아라는 우리 첫 번 이민배 왔던 사람들이 갔던 서북 쪽에 있는 교회. 그 교회도 교인들이 돈을 모아서 관리자에게 줘서 관리자가 또 건물을 세워주고 이렇게 해서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터는 있는데 지금 교회당은 없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감리교회가 여기 미국 감리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감리교회가 이제 이렇게 여러 군데 세워졌는데 놀랍게도 성공회 교인도 옵니다. 그래서 하와이 섬 빅아일랜드에 1904년 5월에 거기에 있는 소위 말해서 백인들이 가는 성공회 교회에 한 사람이 찾아와요. 최요한, 존 초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성공회 교회 다녔다. 내가 내 친구들을 데려와서 여기서 예배 볼 수 있느냐니까 뭐 신부가 웰컴. 그래서 1904년 5월부터 빅아일랜드에 우리 한인 성공회 코리안 미션, 그때 당시에 미션이라는 건 아직 교회로 정식 교회가 되지 않기 전에 예배 모임을 미션이라고 그랬는데요. 1904년 5월에 벌써 하와이 빅아일랜드에 성공회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고할라 농장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데리고 옵니다.
성공의 교회 먼틀리 매거진에 나오는 게 신부가 깜짝 놀래요. 이 사람들이 와서 예배당에 들어가면서 신발을 다 벗고 한쪽에 모아놓고 예배당에 들어가서는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린다.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그게 월보에 나옵니다. 그렇게 거기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코할라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1977년에 되면은 우리 이제 농장에서 일하지 말고 우리 나가서 옥수수 따로 하자. 그래서 한 10대 가구가 이사를 갑니다. 12마일 떨어진 더 산속으로 들어가요. 그때는 그야말로 달구지를 타고 다녀야 될 건데 그렇게 예배당에 올 수가 없으니까 이 10대 가구가 돈을 몹니다. 조그만 땅덩어리를 하나 사가지고 예배당을 세웁니다. 그게 1917년의 얘기예요. 한국 성공의 교회다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찾아와 보지를 않습니다. 그 케헤나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교회가 35년까지 지탱이 됩니다. 2세들은 다 대학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떠나고 사람들은 이제 다 죽어 나가니까 마지막 남은 교인이 그 교회를 모교회, 이 교회 처음에 있던 그 세인 거기에다가 헌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교회는 왜 옛날 유럽에 가면은 교회당 안에 교회 마당에 무덤들이 있잖아요. 우리 한인 교인들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거를 봤거든요. 근데 케나로 이사를 갔는데 같이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어요. 한 4, 5년 후에. 무덤을 살 형편이 못 돼요. 묘지를 어디 가서 또 살 수도 없어요. 거긴 땅덩어리들이 다 큰 땅덩어리니까. 마당에 묻습니다. 자기네가 샀던 그 마당에. 그 교회, 우리 한인들이 가서 예배 보던 교회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아직도 있고. 그 교회의 기념으로 이렇게 스테인글래스 윈도들이 있는데 이건 전 세계에 스테인리스 글래스에 한글 이름이 들어간 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병준이라는 사람이 그 옥수수 농장 하러 갔을 때 소위 팀장처럼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죽고 그 전에 아들이 이제 하와이에 이 섬에 왔다가 죽었고. 근데 저 위에 있는 거는 제가 찾아갔을 때는 2000년도 초에 찾아갔을 때는 아버지 이병준하고 일찍 죽은 아들 이름만 써 있었어요. 그 후에는 이제 부인이 돌아가셨는데 이 스테인리스 글래스를 더 체인지를 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찾아갔을 때는 부인 이름이 안 써 있었어요. 근데 한 5, 6년 전에 갔더니 김필애라고 이병준의 부인 이름이 써 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손자가 할머니 이름도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우연히도 찾아보니까 이 스테인글래스를 만드는 회사가 본토에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주문을 해가지고 이걸 바꾼 겁니다. 그 할아버지의 그 손자예요. 마당에 있는 그 무덤이 한 10기 정도 이렇게 무덤이 있는데 그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의 교회에 가면은 이사 갔던 사람들의 그 기록 이런 게 다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호놀룰루에서는 1905년 말에 한인들이 찾아가서 성공의 교회를 시작하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이 섬에는 1904년 여름에 생겼고 여기는 1905년 말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성당의 한쪽 옆구리에 좋다고 여기서 예배 보기 시작하라고 그러는데 몇 달 있다 쫓겨나요. 왜? 한인들의 찬송 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회중이 예배를 보는데 방해를 받아서 그래서 저쪽 다운타운에 저 차이나타운 저쪽으로 있는 중국인들을 위해서 세워놨던 성공회 교회에 새빵을 얻어가게 그렇게 만듭니다. 어쨌든 우리 극성스러운 한인들이 성공회 교회 얘기는 그렇게 시작이 돼. 그 세인 엘리자베스라는 이 교회가 이제 중국인들을 위해서 성공회 교회에서 했는데 다시 얘기를 들어가면 하와이에 개신교가 들어와 가지고는 각 나라 각 교파가 경쟁을 하면은 안 되니까 분할을 합니다. 선교 분할, 선교 책임 분할을 하는데 지역별로 하지를 않고 민족별로 합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일본하고 하와이안 아니 일본인하고 한인들을 하고 성공회 교회는 중국 사람하고 하와이안을 하고 이렇게 나눕니다. 한국에는 1893년에 지역별로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전라도는 장로교, 평안도는 감리교, 장로교, 뭐 서울, 경기도 지방은 감리교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같은 민족이니까 지역별로 나눠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와이는 민족별로 나눠서 했기 때문에 이제 성공회 교회가 중국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세워줬던 거죠. 이 집에 이제 우리 한쪽을 구석을 얻어서 우리 호놀룰루의 성공회 교회가 들어갔던 겁니다. 거기서 이제 이렇게 크기 시작을 해요, 교회가. 우리 한인 사제 하고 52년에 이제 독자적으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왜 성공회 교회는 어느 나라에 들어가면 토착화하는 그 교회당을 그래서 지금도 강화에 가면은 온수리 성당 이런 게 한옥 가옥이 있듯이 여기서도 그런 뜻을 가지고 한국식 건축을 세우려고 1952년에 지면서 서양 아키텍트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 서양 아키텍트가 코리안 스트럭처 빌딩 디자인인지 차이니스인지를 알지를 몰라고 차이니스 사진을 보고 중국 것지도 있죠. 그래도 어쨌든 이게 코리안 에피스코파 처치 지금 성누가 교회로 돼 있는데 이제 우리 식으로 이게 이제 호놀룰루에 있는 성공회 교회 아직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아까 노봉림 목사님 구세군 얘기 잠깐 하셨는데 한국에 구세군이 언제 생겼어요? 구글 빨리 찾아보세요. 1908년이에요. 근데 우리 여기는 1906년에 벌써 구세군 모임을 합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구세군의 도움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 모임이 시작이 됐습니다만 우리는 구세군이 1906년에 시작이 돼가지고 12년에 코리안 살베이션 아미 포스트 군영을 벌써 세우기 시작하고 한인 군인들이 나오기 시작한 구세군 한길수, 박호병 뭐 이렇게 해서 1929년 경성에 서울의 구세군에 도움도 보내요. 이 와일로아 아까 첫 번 이민단들이 갔던 와일로아에도 구세군이 있었어요. 저쪽에 서 있는 분이 이제 박호병이라고 저분이 이제 트럼펫도 부르고 그러던. 감리교회 구세군 했는데 1909년에 자유교회라는 무교파 감리교회에서 떨어져 나와서 자유교회라는 교회를 따로 세웁니다. 이 교회가 1925년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다 감리교회 교인이었던 사람이 그쪽에 가서 이제 예배를 보고 1910년이 되면은 지금 여러분이 사는 도시에 전부 무슨 교회 연합회가 있을 거예요. 여러 교파들이 같이 모여서 1910년에 하와이는 벌써 그것이 생겼던 거예요. 감리교회 감독교회는 성공의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세군 자유교회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언제까지 지속이 됐는지는 기록이 안 남아 있어요. 1918년 12월 23일에 이승만 박사, 그때는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갔다가 1912년에 다시 회의하러 왔다가 돌아가지 못하고 1913년 2월 3일에 호놀룰루에 정착을 합니다. 와가지고 감리교회에서 지도자 노릇을 하다가 교회부터 독립해야 나라도 독립할 수 있다 하는 생각으로 감리교회에서 떠납니다. 독립합니다. 교파는 없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같이 나갔던 사람들이 이게 독립자령한 감리교회다 하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요. 어쨌든 감리교회 체제를 담지만 우리 한인들끼리 모여서 한인들의 힘으로 교회당도 세우고 여태까지는 편안하게 감리교 교단에서 목사 월급 다 주고 농장에서 건물 필요하면 건물도 대주고 이런 식으로 해오니까 물론 우리 교인들이 독립운동이니 무슨 이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교회라는 그 배경에서 우리 감리교 교단에서 이렇게 다 도와주니까 독립할 수 있는데도 독립을 안 했던 거죠. 그걸 보니까 갑질도 많이 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이래서는 안 된다. 교회부터 독립을 해야 나라도 독립할 수 있다 해서 따로 나가서 세운 것이 지금 한인기독교회. 1918년 12월 23일에 정식으로 한인기독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조직했습니다. 이게 한인기독교의 첫 교회당 헌당이 1918년 말에 나가서 3년 후에 자신들의 헌금으로 한인 목수들이 이 교회당을 세워서 22년에 헌당을 합니다. 한인 목수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도 가서 목수질을 배웠어요. 이승만 박사의 짐 속에 뭐 장돌이 뭐 이런 것이 잔뜩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다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교회 지을 때 배웠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1938년에 그 교회가 이제 교인 수가 불어나니까 38년에 새 예배당이 필요했어요. 큰 곳으로. 그랬을 때 이승만 박사가 우리 한인 첫 스트럭처 엔지니어한테 광화문을 앞에 세워 김찬재라는 이 스트럭처 엔지니어는 7살에 인천에서 왔어요. 첫 배 타고 왔는데 광화문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광화문을 세우라니까 사진을 다 들춰가지고 광화문 그럴듯하게 광화문을 파사드 앞에 전면을 광화문을 세웠습니다. 여자는 오른쪽, 남자는 왼쪽. 이거는 이제 새로 진 거예요. 2006년에 새로 지면서 제대로 한국에서 디자이너가 해가지고 지금 왔습니다. 한인 이민 사회에서 교회만 있었냐? 교회가 중심이었습니다. 중심이면서도 또 무엇을 했냐? 한인들에게는 교육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나라를 잃게 된 경우는 국민이 무지몽매해서다. 교육밖에 살 길이 없다. 1905년 여름에 감리교 지도자 몇 명이 감리사한테 찾아가서 우리가 2,000불을 맞을 테니 학교를 세워주십시오 그럽니다. 1905년이면 이 사람들의 월급이 아직도 18불일 때예요. 2,000불을 맞주겠다고. 감리사가 깜짝 놀라면서 춤을 출 지경이에요. 왜냐하면 성공회 교회, 조합교회 뭐 이런 교회는 레귤러 학교를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감리교는 아직 그런 거를 못하고 있는데 이 한인들이 오더니 학교를 세워달라니까 너무나 좋아서 본토에 있는 감독에게 그러니까 감독이 신이 나서 이렇게 해서 어쨌든 1906년에 여름에 한인 기숙학교를 세웁니다. 65명으로 6년 가을 학기에 시작을 합니다. 그 자리가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일 하실 때 혹시 가시면은 우리 정부 청사 길 건너편에 있는데 가시면은 동판도 세워져 있습니다. 1913년에 그 학교 이름이 한인중앙학교로 바꿉니다. 왜냐? 13년 2월 3일에 호놀루엔 이승만 박사가 그 학교 2대 교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분이 학교 이름을 한인기숙학교에서 한인중앙학교로 바꿉니다. 한인들 교육의 중심이다. 센트럴 스쿨. 학교 이름만 바꾸질 않습니다. 남학교를 남녀공학으로 바꿉니다. 대한민국 교육사에서 남녀공학이 시작된 것은 하와이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시작했습니다. 그 학교가 이제 나중에 다른 학교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쨌든 1906년에 소위 말해서 영어 학교, 레귤러 스쿨이 되니까 농장에 있는 학부모들은 국어도 가르쳐야 된다. 그때는 한글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한글이라는 단어가 언제 생겼어요? 역사 공부 다 다시 하세요. 한글이라는 단어는 1910년도, 11년도에 뭐 한글 학회인가 뭐 그런 데서 했대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인들에게는 이민자들에게는 국어예요. 그래서 레귤러 스쿨은 영어 학교. 애프터 눈에는 한글 학교를 갔는데 국어 학교.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17년까지 총 27개의 국어 학교가 생기는데 그중에 12개는 감리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구세군에서 1개, 성공회교에서 1개를 합니다. 이 감리교회에서 운영한 12개 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와이의 감리교회가 우리 한인들이 God sent people이라고 해서 일본인하고 비교하면 우리 숫자가 엄청 많잖아요. 일본인 전체 인구 수는 뭐 몇백 배로 많지만 교인들은 적지 않아요. 아무래도 힘이 그러니까 근데 이놈의 한인들이 국어학교는 열심히 운영을 하면서 국어학교 선생님 월급은 딱딱 다 줘요. 학부모들이 딱딱 다 내요. 교회 목사 월급은 교인들이 안 내요. 그러니까 자립을 아직 안 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하는 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그쪽에다 힘을 썼고 감리교 선교부라는 큰 백그라운드 있으니까 그게 거기에 좀 기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월급은 본부에서 나오고 우리가 해야 할 거는 국어 가르쳐야 되고 뭐 국민의 회관 져야 되고 뭐 독립운동비 보내야 되고 뭐 이런 거는 하니까 우리가 자립할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대부분의 국어학교도 교회에서 다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럼 그 많은 교회가 그냥 예배만 보고 뭐 여성교회가 밥 해주고 그렇게만 했겠냐. 1907년에 벌써 감리교회에서 병원하고 호텔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 감옥에도 우리 한인들이 꽤 들어가 있었어요. 싸움하고 술 먹고 싸움하고 뭐. 그래서 병원에 가고 호텔 사역도 하고 또 재소자 사역은 성공회 교회에서 1909년부터 재소자 사역을 했고요. 하와이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활동이. 감리교 청년회에서 1907년에 조국 전도사업 후원으로 해서 돈을 보냅니다. 땅을 사게 합니다. 한 번 보내서 후원금 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장기적인 계획을 써서 땅을 사서 수확한 금으로 전도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기초를 마련해 줬습니다. 대한부인회에서는 1903년에 똑같은 일을 또 합니다. 불행하게도 그게 이북에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조국의 교회 설립, 교회 자체도 설립을 합니다. 지금 제가 2개만 썼는데 이틀 전에 또 하나 찾아냈어요. 1907년에 전라도 김제군 학천리에 하와이로 간 이내수라는 사람이 고향 친구에게 교회를 다니고 선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선교사 그래서 서신으로 전도하여 수인이 믿기로 작정하고 선교사 전의경에서 교리를 상의하고 전도하여 신자가 증가함으로 예배당을 신건하고 교회를 설립하니 이흥원 임준곤이 인도하니라. 그게 전라도 김제군 학천리입니다. 장로교회였어요. 그래서 구글에 들어가서 학천교회가 있나 보니까 다른 데 학천교회는 있는데 김제군의 학천교회는 아직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내수는 32살에 1904년에 여기 이민을 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 하와이에서 첫 번째로 사진 신부를 맞이한 사람입니다. 국민의 회장도 하고 우리 사회 지도자의 역할을 하던 사람인데 1907년에 벌써 고향에다가 전도를 했던 거고요. 이 강한준이라는 사람은 이제 마우이 섬에서 온 사람인데 그 사람도 33살에 그 사람은 24살에 제주에서 와서 마우이 섬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파이아 교회를 다니다가 1917년에 매해 내가 50불을 보내줄 테니 거기다 내 고향에다가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판에 초가집을 사고 이제 하는데 좀 큰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는 안 되니까 여기서 친지들한테 후원금 모집을 합니다. 그게 신문에 나와요. 그래서 총 350불을 보내줘가지고 제주도 법한 지금 장로교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큰 교회가 있어요. 제주도 올림픽 경기장 바로 옆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판교교회 이것도 장로교회입니다. 저것도 장로교회. 전부 장로교회네요. 충청남도 판교교회는 여기에 왔던 고석주라는 사람이 그분이 연세가 돼서 39세에 1903년에 도착을 해서 여기 와서 지도자 역할을 많이 하십니다.
국민의 뭐 기초위원도 하시고 뭐 또 하고 합격 한문 교사도 하고 그러다가 한국으로 나가 가지고 한국에 가서도 가르치다가 독립운동 때 감옥에 들어가시고 뭐 이러고 그러다가 나와 가지고 판교교회를 1929년에 설립을 하십니다. 그래갖고 32년에 장로가 돼서 쭉 섬기다가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여기 와서 여기서 교회를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조국에 가서 고국에 가서 또 학교를 교회를 세우신 분이다. 또 하나는 우리 한인기독교회 호놀룰루 한인기독교회 부목사로 계시다가 많은 활동을 하고 가시다가 1954년에 환국한 이종관 목사를 이종관 목사라는 분이 그러니까 1953년 이제 휴전이 되고 나니까 아마 환국하신 분들이 꽤 있었나 봐요. 호놀룰루 한인 기독교회 교인들도 많아서 그분들이 모여서 여기다 우리 기독교회 세우자 해서 그때부터 54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58년에 한인 기독교회가 서울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자들의 한국에 세운 교회가 4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조국의 교회도 설립했습니다. 교회, 교육, 교회 활동 이런 걸 다 하면서 또 끝나야 되죠? 빨리 지나갈게요. 우리 특히 독립운동 소식을 듣고 우리 하와이에 특기한 거는 독립운동 소식을 우리는 3월 9일에 듣습니다. 미국 전체 3월 9일에 우리 독립운동 소식이 전해지는데 하와이에서만 이종관 목사가 그때 국민회 회장이었는데 그분이 특별 기도회를 1주간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자 특별 기도회가 쭉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그 전에 한 달 전에 스페니쉬 플루로 한 6개월 동안 외부 활동을 못 하다가 2월에 그게 해소가 됐던 때예요. 그래서 마침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볼 수 있었는데 그때 특별 기도회를 서제스트 하신 분이 이종관 목사 국민회장이면서 한인기독교회 부목사 일을 하시던 분이었고요. 독립운동 후원금을 낸 거, 또 여성교회 회원들의 활동도 어쨌든 그런 독립운동을 교회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여성교회 회원들의 활동이 교회에서 반만하지를 않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배우는 그 리더십을 가지고 사회 전체에 나가서 활동을 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두 마디로 우리 이민교회를 설명을 하자면은 아마니 이민교회는 그 고단품을 품어주고 새 힘을 준 곳이며 우리 교인들의 기복신앙을 넘어서 부활신앙 또 준비의 신앙을 가졌던 우리 한인 교회 교인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활신앙이니 이런 것은 제가 2세 할머니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분들이 여러 명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이 제일 싫어했던 것이 밥상머리에 앉으면 또 밤에 자려고 누워있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두런두런 얘기하는 게 이번 달에 독립금 내야 되는 게 아직 안 맞았다. 조금 더 마야 이번 달에 낼 독립금을 낼 수 있고 뭐 의무금을 낼 수 있고 이제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티네이저들은 신발 하나 더 사고 싶고 블라우스 하나 더 사면 좋은데 엄마 아버지가 맨날 하는 얘기가 독립운동이니 뭐 교회에다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너무 싫었다 그러는데 부모들이 자식이 학교에 가서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공부 잘해서 큰 좋은 직업 갖게 해주시오. 기도 안 했어요.
이분들의 기도는 조국이 국권 회복을 하고 새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이거는 이승만 박사가 좋아하신 문구인데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다는 기록은 제가 찾지를 못했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한인 교인들은 이 구절을 절절히 외웠던 겁니다. 물론 자유라는 것이 구원 뭐 이런 성경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분들에게 다가왔던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말자. 새 나라 건설에 주력했던 우리 한인 교인들입니다. 시간 딱 맞췄네요. 한 시간 반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요? 30분 더 나갔습니다. Q&A로 네. 질문만 대답하면 30분 정도 더 하셔야 돼요. 어려운 질문 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네. 아까 그 사진 신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사진 신부.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진부 우리는 중매쟁이가 있잖아요. 중매쟁이 시스템. 그 옛날에 중매쟁이는 이제 행상하는 사람들이 이 마을에 다니고 저 마을에 다니면서 이 마을에서 좋은 처녀 하나 만나서 이제 기억해뒀다가 이 마을에 가면 이 총각 뭐 그렇게도 하고 아니면 집안에서 이렇게 소개들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뭐 몇 천 리 떨어져 있는 하와이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개를 하는데 이제 소개가 어떻게 되나 하면은 와 있던 뭐 부인이 하나 와 있다가 보니까 농장에 남자들이 많으니까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서 사진도 한 장 넣어요. 멋지게 찍어서 보내지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데서 또 어떤 사람이 받아보고 오케이 나도 그러고 자기 여자가 또 자기 사진도 보내고 서로 그래서 이제 이게 사진 결혼은 결국은 그게 중매 결혼인데 이제 사진으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재밌는 것이 여기에 이제 일찍 왔던 사람이 자기 마을에다가 또 편지를 보내가지고 자기 친구들을 데려오고 뭐 자기 언니도 데려오고 동생도 데려오고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한 사람의 이제 천연이라는 사람이 쓰신 그 책이 사진 신부 천연이의 이야기라는 책이 나왔는데 거기를 보면은 학교에서 그러니까 1910년 이후가 되면은 미셔너리들이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아서 여학생들이 꽤 여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다니고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이제 소식을 들으면은 지들끼리 야야 하와이라는데 우리도 가자 뭐 하와이라는 말도 없었어요. 그때는 포와예요. 포와에 가자 뭐 어느 누구 집 누구가 갔는데 우리도 간다 그러면 신이 나서 집에 가서 얘기를 하면 다 노를 당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이 천연이라는 분이 써놓은 건데 이분에는 형제가 6인가 7인가 있었는데 형제가 다 죽어요 일찍. 그러니까 어머니가 늘상 하시는 게 내가 생전에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자식들이 이렇게 일찍 죽느냐. 그런데 하루는 진주 사람인데 진주 장례를 갔다가 선교사들이 선교하는 거를 들었는데 야소라는 사람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평생을 복되게 산다는 거를 들어요. 집에 와서 이 딸 둘이 남았는데 막내딸 연희한테 야소교 믿으러 예배당 가라. 그래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를 다녀요. 그러다가 소식을 들어요. 사진 신부 누구가 가고 누구가 가고.
그래서 반에서 뭐 대여섯 명이 듣고 집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다 퇴짜를 맞아요, 부모님한테. 근데 이 천연이는 엄마한테 그러니까 그래, 네가 가서 장수한다면 오케이, 너는 가라.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친정 어머니는 평생이 자식 일찍 죽은 게 평생 죄로 느끼셨으니까 딸도 너도 가라. 그래서 그분이 와서 여기까지 101살까지 사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딸도 101살에 돌아가셨어요. 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그런 그게 이제 사진 신부고, 그래서 이제 하와이에 한 680명, 700명쯤 왔고 본토에도 하면 한 100명쯤 이렇게 가서 그냥 보통 1000명이라 그러는데 1000명까지는 안 되고 한 800명 정도 사진 신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성 비율이 굉장히 뭐 10대 1, 뭐 9대 1 이렇게 됐는 게 그래 그나마도 이제 사진 신부들이 와서 결혼을 하게 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문제는 남자들하고 여자들의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남자들은 1903년에서 5년까지 오잖아요. 여자들은 10년 이후에 뭐 17년, 18년, 늦게까지는 21년, 1921년 뭐 이때까지 오니까 보통이 10살, 15살 차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 나이하고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혼율도 많았고, 이혼율뿐만 아니라 또 남자가 이제 사망률이 높으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뭐 100세까지 사는 시대가 아니니까 한 5, 6년 살다 보면 남자가 또 사망을 하는데 어벨러블 남자는 많으니까 이 2번, 3번 결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 이렇게 하다 보면 뭐라 그러나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이 많아요. 이복이 아니라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이,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네. 네. 네, 19명이라는데 그 이름은 없어요. 일본에서 이제 신체 검사를 해서 보통 이제 안질, 눈 뭐 이런 거 해서 보트에서는 15명이 됐다는데 그 이름도 없고, 제가 가지고 있는 7,400명 명단에는 돌아갔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7,400명으로 그냥 계산을 합니다. 제가 7,400명 이민자 명단을 작성한 사람입니다. 전 세계 이민자 민족 중에 이민자 명단이 있는 건 우리 하와이 한인 이민 명단. 물론 숫자가 7,400밖에 안 되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네, 102명. 그러니까 첫 번 배에 102명 SS 게일릭으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제 내리교회 50명. 인천 사람들이요, 이제 와서 저한테 인천에서 온 이민자가 몇 명이에요, 좀 찾아주세요, 그런 요청이 들어옵니다. 120년이 지났는데 자기네들이 그걸 안 하고 하와이에 살고 있는 저한테 부탁을 해요. 그리고 내리교회도 맨날 뻥 튀겨서 자랑을 하면서 우리 교회 50명이 첫 배에 타고 갔다. 아무도 조사하려고 노력을 안 합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못 들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한 5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인구조사에는 그렇게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민족은 self definition. 내가 한인이라고 하고 싶으면 내가 한인이 되는 거고, 인구조사 할 적에, 센서스 할 적에, 써놓을 적에. 근데 여기 잡종이 많잖아요. 혼혈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인 한인, 뭐 일본인 한인, 오키나와 한인, 그랬을 때 내가
한인으로 쓰고 싶으면 한인으로 쓰게 되고 오키나와로 하려면 일본인으로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만은 인구조사에는 어쨌든 2%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게스트맷이 뭐 5만 명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4세, 5세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교회 자료를 꼭 구비를 해두시고요. 명단 만들어 놓으시고. 왜냐하면은 손자가 찾아와서 우리 할머니가 여기 다녔댔는데 무슨 기록이 있습니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교회 명단이 없고 또 세례 명단이 이런 게 없으면은 참 난감하죠. 그런 거 위해서 이게 자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진도 요새는 사진도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게 옛날에는 사진기가 없어서 사진을 못 찍었지만 사진을 찍으면 뒷면에다가 뭐 누구다 또 뭐 무슨 일에 찍었다 이렇게 적잖아요. 요새는 전부 셀폰으로 찍잖아요. 말짱 헛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이름하고 무슨 날짜 이런 걸 안 적어놓으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꼭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는 사진을 찍으면 그 날짜는 그 자동적으로 박혔는데 요새는 그것도 안 되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한 40분 정도의 휴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기 왔기 때문에 이 교회 교인 분들이 홀라댄스 그 팀이 있다고 그러셔가지고 여기 교인들의 그 홀라 댄스가 4시에 있습니다. 4시까지. 그러면 제가 여권에 대해서 말씀 조금 더 드릴게요. 그리고 뭐 끝나신 다음에 뭐 개인적으로 질문이신 분은 제가 질문해 1903년에서 5년까지 올 때는 대한제국이 발행한 집조나 여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종 황제가 이민을 윤호를 했을 때 유민원이라는 다른 기관을 외무부 같은 외부가 따로 있었는데 그전엔 외부에서 여권을 집조 그때 당시는 집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발행을 했는데 특히 이민을 위해서 유민원이라는 국내부 안에다가 조직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민 가는 사람 여권을 줍니다. 그래서 여권이 이제 국내 유민원에서 나온 여권을 가지고 온 사람인데 그 유민원이 한 10개, 10개월밖에 만에 폐지가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때 당시에 그야말로 국가 시스템이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고정휴라는 사람은 외부에서 발행한 집조와 유민원에서 발행한 해외 여권 2개를 들고 왔어요. 같은 날 양쪽에서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영문도 모르고 두 여권을 가지고 왔는데 다행스럽게도 그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남아 있고 또 우리가 을사보호조약을 해서 외교권을 박탈당했다고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근데 외교권을 박탈당했던 게 뭐예요? 학교에서 우리 배울 때는 외교권을 박탈당했다. 맨날 달달달달 외웠잖아요. 근데 외교권을 박탈당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지나갔는데 외교권이라는 게 결국은 나라 대 나라에 뭐 회의를 한다든가 무슨 뭐 이런 건데 그때 당시에 대한제국이 무슨 몇 나라하고 협약을 했고 무슨 회의를 그렇게 많이 했겠습니까? 외교권 박탈이 어디서 나타나면 1907년에 벌써 일본 여권이 한인들한테 발행이 됩니다. 우리는 을사보호조약 이후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았는데 1907년에 일본 여권이 우리 한인들에게 발행이 돼요.
여기 왔다가 한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이 가져온 여권이 일본 여권이 남아 있습니다. 사진 신부들은 전부 일본 여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승만이 1904년에 올 때는 외부에서 발행한 해외 여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1912년에 왔을 때는 일본 여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인텐셔널리 그걸 버렸는지 어쨌든지 대한 여권은 있는데 일본 여권은 없어요. 안 남아 있어요. 그리고 외교권, 그러니까 하와이에 이제 하야하시고 오실 때는 외교권도, 그러니까 다른 여권은 다 남아 있고, 그리고 그 동안에 외국으로 돈을 뗄 때 당신이 써서 외무부에 법무부에 이렇게 도장을 받고 한 소위 자신이 만든 여권 그런 거는 남아 있는데, 그런 종이는 남아 있는데 일본 여권은 없어요. 일본 국적이어야 되는 거를 말살시키고 싶으셨던 그런 심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1910년부터 우리가 일본 속국이 된 게 아니라 벌써 1905년에 그렇게 됐다는 걸 알아요. 그럴 줄 알았으면 제가 사진을 다 가져왔을 텐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잘못 이거 예, 설명 잘 들었는데요. 네. 여사님이 참 똑똑하신데, 여사님이 지금까지 그 여기 이민사에 본인이 겪었던 거를 다 기록을 해놓고 기록을 해오고 계시냐고. 저요? 예, 본인 거를. 왜냐면 후세에 또 남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 거를 지금까지 안 했다면은 다 정리하셔서 기록을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앞으로 이민사에 어떻게 대장간에 칼이었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그러니까 제가 깎아드릴게 머리를. 속담이 있잖아요. 예. 그 저도 그거 안 해놨습니다. 하셔야지 그게 이 훗날 또 역사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집안에서 고민하셔가지고 쭉 기록하세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더 질문 사항이 있으신가요? 하여튼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와이에 오셔가지고 뭐 워싱턴 좋고 그런 거는 뭐 보이지만 또 거기서 숨어 있는 우리 한인들의 또 한인들의 역사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한인들이 이제 크리스천 역사가